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원래는 전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요즘에 비 많이 와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날짜 기준에서 도로가 통제가 너무 많이 되는 바람에 이게 차를 한번 갖고 나오면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나타날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럼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각도기를 갖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증시의 각이 보인다고 하시는데 증시 각도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지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별 말씀이요. 여기 먼 곳까지 와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는데 고생하셨죠?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강북에 있었는데 네. 강남 바람도 쐬고 빌딩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게요. 네. 예. 아마 곽상준 지점장님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냥 처음에 주식 공부한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다가 보면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는데 증시 각도기라고 이름을 뭐 붙이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이제 뭐 붙여주신 그런 타이틀이 네. 있나요? 정영진 씨. 네. 정영진 씨가 붙여주셨어요. 정 네. 프로님이 네. 처음에 왜 너무 각을 잘 잰다? 곽씨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연상 IQ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정영진 프로한테 저 이 네임 제가 좀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해서 갖고 왔죠. 근데 아직 충분히 그 저작권을 지불을 못한 것 같아요. 네네. 나중에 만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각을 잘 재시는데 저희 혹시 이 채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투자고. 네,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저희 작가님이 연락을 한 2달 전서부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나오셨다. 바쁘셨나요? 아니면 표정을 보니까 너희들 듣보잡 채널인 줄 알았는데 그런 표정이신데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조금 스케줄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이 주식시장에 뜨면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많이 이 컬이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김 소장님이 하시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여쭤보기도 하는데 가끔가다 민망하기도 해요. 이런 분을 모셔놓고 이런 수준의 질문을 드려야 되나 싶은 적도 많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늘 이제 배운다는 자세로 그리고 오시는 전문가님들마다 높낮이나 아니면 바라보는 관점, 이 각도도 차이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새로운 기분입니다. 똑같은 우리나라 증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요즘 증시를 지점장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뭐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땡땡하고 자빠졌네. 그 땡땡은 혹시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는. 왜요? 요즘 장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지들 마음대로인데 거기에 변수 하나가 더 붙은 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변수에 변수가 더해지니까 완전히 진짜 땡땡하고 자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이제 채권 시장은 안 하겠지만 지금 채권 시장 미쳤어요. 하루에 20bp씩 움직여요. 0.2%씩 금리가. 그럼 이거를 어떤 느낌, 어떤 감으로 보시면 되냐면 하루에 0.2% 움직였잖아요. 보통 금리는 1년치 맥이잖아요. 365로 곱해보세요. 정말 땡땡하고 자빠졌죠. 근데 그러면 거의 주식의 변동성 아닌가요? 훨씬 더 크죠. 왜냐면 규모가 크니까. 채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던 적이 있었어요?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더불어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벌써 아마 많은 금융기관들이 작년부터 장기 채권 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일부 분들은 샀을 거예요. 맞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홍춘호 박사님도 한 달 전쯤에 오셨나요? 장기 채권 사라. 뭐 지금 돈 올려서 뭐 하냐. 한 달 반, 2달 이 정도쯤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천천히 살아. 저는 올 초부터 천천히 살아. 분명히 세일을 할 거다. 근데 천천히 진짜요? 살아. 작년에 사셨던 분이 2.5%에 샀는데 지금 그게 4%쯤 되거든요. 이분은 꼼짝없이 만기까지 들고 가셔야 돼요. 그냥 물린 거죠.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현재 가격. 그거는 뭐 우리 김 소장님 더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라고 한다면은
2% 이자를 주는데 10,000원짜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200원 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4%가 된 거라면 이게 한 9,800원 즈음으로 떨어진 그런 거니까 거죠. 이때 네. 사신 분들은 지금 물려있으니 네. 만기 돼가지고 원금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네. 장기채면 그렇죠. 한 5년쯤 되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봐야죠. 거기다 곱하기 연수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쉬우시니까. 와,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채권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일반적인 네. 그런 통념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파는 분들도 그걸 트레이딩 하려고 생각하고 판 것도 아니고 예. 작년도에는 어떠냐면 2.5% 3% 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안전한 그쵸. 채권. 근데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시각이 바뀐 거예요. 저는 내년 중순이나 한 1분기 지나고 나면 네. 또 시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긴 하나. 네. 작년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괜찮긴 하나 뭐 그렇게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채권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2.5 상단이 2.5인데 네, 네. 3.5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아, 물론 3.5하고 더 이상 올리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채권 시장 생각인데 근데 모르죠. 인플레가 계속 나면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 네. 또 뉴 노말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노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0년간 네.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40년간 채권 시장 강세장이었어요. 금리가 20%에서 제로까지 가는. 예. 미국 기준으로. 아, 40년 강세장. 1980년부터. 야. 네. 그게 끝난 걸 수 있어요. 40년짜리 강세가. 오. 그러니까 대지각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40년 동안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랬어. 이러니까 네, 네. 당연히 내일은 그럴 거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근데 그게 정말 그래?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아요. 아, 그 정도로 이게 상황이 크게 급변하고 있는 건가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젊으시네. 예, 그렇게 젊으셨어요? 80년에 태어났는데 네. 어렸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 물가 전혀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90년대부터 돈을 쓰셨겠구나. 90년대 중반부터 자기 용돈을 가지고 쓰시고 막 그러셨겠네. 기억이 있는 정도도 그때쯤입니다. 예, 올해 예. 보통 한 10살 즈음부터 기억나지 초등학교 1학년 네, 때 예.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처음 겪어보는 인플레이션인데 처음 겪다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이게 잠깐 지나가는 어떤 위기 같은 거 아니야? 어떤 금융위기 잠깐 왔었던 것처럼 뭐 1년 반이면 사라진 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분위기가 이렇게 그냥 전환되는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애들이 그 외국으로다가 공장을 아웃소싱합니다. 자기네 인건비가 올라서. 아니 중국은 전 세계적인 공장이잖아요. 물론이죠. 아주 뭐 최대 공장이고 최강의 공장이에요. 제조업에 있어서는. 싸서 다들 네. 심지어 미국도 그쪽에 의존하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픈.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바깥으로 돌린다고요? 그럼요. 베트남 같은 데 많이 돌렸고 가구업체 같은 데는 다 돌아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옛날에 한국에서 중국에 돌리듯이 네네. 중국이 돌리기 시작하는데 2002년도 WTO 체제에 중국이 들어왔을 때는 임금이 10만 원이었다고요. 한국 돈으로. 몇 년도가요? 2002년 정도 수준에는. 20년 전에? 네. 근데 지금 얼마냐? 얼마나 됐어요? 훨씬 높아졌죠. 100몇십만 원, 열몇백 올랐죠. 와. 일반적인 제조업에서의 월급이 그렇고 거기서도 뭐 한국보다 월급 많은 사람들도 꽤 많아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기사 그렇게 올라간 임금, 물론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전엔 이렇게 격차가 나서 다 이쪽에다 몰아줬는데 이만큼씩 쫓아와 버렸으면 다시 이만큼 벌어지려면 우리가 더 앞서 나가거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니면 중국이 뒤로 가거나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내비두지도 않을 거고.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중국 분들 싫어해가지고 중국이 뭐 싸게 만들고 옛날 우리 제 나이 또래 윗세대는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강의 전력이에요. 지금 전 세계 최강 전력이 중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게 뭐 공장만 있다 아니면 임금만 싸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 만들 때 다양한 부속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것저것이 막 끼어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 밸류 체인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만나뵌 분 중에 뭐 이렇게 조그만 제품 같은 거 그냥 소도구 이런 것들 제작하시는 분인데 다 중국산이래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그쪽에 넘겨가지고 만들어 오는데 한국에선 그걸 만들 곳이 없대요. 그 정도 퀄리티로. 네.
그만큼 중국의 제조 역량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이제 GDP나 이런 것들도 미국을 따라잡기 직전이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또 인구수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인구가 더 많아져야 되지. 그 뒤에서 소비가 버텨주니까 막 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가 이렇게 탄탄하니까 뭐. 지금 대중무역 적자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튬 같은 거 수입이 급증해서 그래요. 전기차 배터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근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냐면 너무 배경이 단단하잖아요. 인구수가 많고 만들면 팔리잖아요. 그런 보장 같은 게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단 찍어내면 누구든 사가 밖에서 사가든 안 팔리면 안에서 그러니까 사가든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냐면 광산을 사버려. 그게 너무 많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광산을 그냥 다 사버렸어요. 해외에 있는 것까지. 그걸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그냥 사버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산을 살 생각은 못하거든요. 못하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으면 어떡해요. 공장 자동화나 이런 효율성은 우리가 높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어떤 밸류체인에서의 문제가 중국을 압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걸 이제 미국이 아니까 이제 사생 결단을 시작한 거고 이게 공장 한 개로 돌아간 전 세계가 쉽게 얘기하면 중국 공장 한 개로 돌아가던 게 미국이 못 견디겠으니까 이게 쪼개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공장을 돌리려면 항상 재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원자재도 그렇고 뭔가 좀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딱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그 도요타 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를 쌌잖아요. 여유분을 쌌잖아요. 그럼 비용을 들이는 거거든. 그럼 이건 인플레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겪어왔던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그 큰 축이자.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말 그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2011년, 12년에 은행 후순위채가 그때 7.5% 발행됐었어요. 와, 7.5%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과연 앞으로 다시 안 올까?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은행 후순위채가 아니라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한 4%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후순위채. 그거 후순위채 나오는 그 정도요? 근데 그게 다시 6%? 이 정도 갈 수 없을까? 은행들이 갑자기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서 빨리 자금 조달해야 되겠다면 후순위채 막 발행할 건데 그럼 막 발행하면 금리를 올려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채권 4%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좋을지 내년에 가봐야 알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좋은데 5년짜리 지금 하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가봐야 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급할 건 없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데 그게 불과 작년 말쯤에는 2.5%도 엄청나게 높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세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오, 알겠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MC계 우리 김승훈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전민기가 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차가 물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오느라고 배 타고 왔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다 통제가 돼가지고 막 돌아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딴 때 같았으면 그럴 생각했으면 일찍 출발했어야 할 텐데 되게 일찍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건 예측이 안 돼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각도기님께서 우리 채널 어떻대요? 떡상가게를 여성분이 좀 더 있으면 완전 떡상가. 예리한 지적입니다. 근데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여성스럽긴 아니. 여성스러우시죠. 안 그래도 이분 날리고 지금 여자를 안 칠까 이런 지금 고민을 저희가 하고 늦게 온 사람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좋아요. 아무튼 이제 그럼 코너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 앞에서 브리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여기저기 나오는 기사나 썰들을 모아왔거든요. 들어보시고서 이거 뭐 제대로 조사해 왔구만 하면 조사 잘했어. 틀렸으면 틀렸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브리핑 해봐. 너무 더 친절한 반말이네요. 그죠?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는 4년마다 열리며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새로 선출하는데요. 올해는 11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중간선거 전에는 미국이나 한국 시장이나 장이 안 좋은 하락장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상승장이 이어진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조사 잘했구만. 대체적으로 특별히 미국이 많이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 있었던 애는 좋은 해보다 나쁜 애가 훨씬 더 많았어요.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선거가 있는데 아마 대통령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정책을 끌고 가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인플레법, 반대법 그것도 얼마나 재밌냐면 처음에 3조 이상으로 시작했어요. 3조가 뭡니까? 엄청났죠. 규모가 뭐 2조, 1조 8천 또 3건, 뭐 조 단위의 3건으로 시작을 했던 게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정안을 한 번 내요. 그것도 한 2조 또 1조 몇 척에서 한 3, 4조짜리 수정안을 냈어요. 근데 하원을 하나를 통과했어요. 그 두 법안 중에 하나는. 근데 하나는 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재수정안을 또 냈어요. 이게 얼마짜리냐면 한 3,700억 달러짜리예요. 그러니까는 10배 이상 줄여서 이번에 이제 상원을 51대 50으로 겨우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번 거는 이제 진짜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이번에 이 그 행정 흐름들을 보니까 처음에 일단 헛번치를 한번 날려주고 질러주고 나 이렇게 크게 할 거야 하고 겁부터 주고 최소한 자기가 할 거를 결국 이렇게 하는 그 협상을 위해서 일부러 뻥카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갖고 갈 것 같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얘네들 정책하는 게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과학적인 거는 별로 없는데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시장이라는 게 사실 뭐 심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를 하니까 봤을 때 이런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아?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정책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아무래도 그러면 뭐 굳이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는 선거 끝나고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결과 예측해가지고 올라갈 것들 미리 선점 안 돼요? 도저히 예측은 네, 좋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중간선거 앞두고는 좀 하락장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의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악재라는 예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사 잘했구만. 그래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 사실. 그래요? 이게 양날의 칼이라서 완전 양날의 칼이죠. 왜죠? 칩4는 저 뭔지 모르겠어요. 칩4가 뭐예요? 칩을 만드는 대표 4개국을 연합체를 형성하는 거죠.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미국과 일본은 장비 업체들, 대형 장비 업체들, 주요 장비 업체들 다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대만은 제조 역량이 가장 뛰어난 나라고. 그래서 그 4개를 합치면 이제 천하무적이 되고 그거를 벗어난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반도체 하기는 매우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 그 중국을 소외시키는 건데. 그러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핸드폰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에 반도체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안 사주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팔 데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애플은 그럼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애플이 반도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애플은 누가 어떻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이 외교를 참 잘해야 되고. 큰일 났다. 근데 이거는 사드하고는 달라요. 사드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느낌? 사드는 우리가 완전 열이잖아요. 그냥 패는 대로 다 맞았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중국이 못 패요. 우리를 절대 못 팹니다. 왜 못 패죠? 뭐가 어떤? 걔네 디램 못 만들잖아. 못 만들잖아요. 디램 만드는 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 이 정도밖에 없어요. 노력은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절대. 가격 그냥 갖다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몇 개 만드는 거하고 거의 그 가격 대비 떨이로 갖고 와서 물건에 붙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뭐 영화 보면은 우리 무슨 활 뭐 이런 그 무슨 활이었지? 최종병기 활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딱 지금 그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그래서 이거를 양국을 다 잘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정말 외교적이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교 어렵다. 힘이 있어야 돼. 기술이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지가 걱정스럽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인구가 한 3억쯤 되면 3억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체로 소화해 준 게 많으니까 니네 없어도 우리 좀 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되는데 전부 수출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통일하고 애를 많이 낳고 결혼하면 무조건 집안 채찍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꿈 같네요. 그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반도체
네. 회사 쪽에 좀 투자를 하려는 입장에서 반도체는 뭐 그 이 치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가 중요하죠. 네. 근데 재작년에 우리 너무 많이 컴퓨터를 샀어요. 예. 뭐 이것저것.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빌런들이 몇 개 있는데 인텔이 빌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인텔이 만들겠다는 칩을 2년째 못 만들고 있어요. 그 계속 네. 계속 재작년 말에도 내년이면 이 얘기하고 작년에도 내년이면 네. 이 얘기하고 그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뭐 DDR5인가요? 그렇죠, 붙이죠. 그걸 갖다가 붙인다고 하는데 계속 미뤄져서 네. 이거는. 근데 의외로 걔네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 최근에 나온 자료 보니까 AMD, 인텔 모두 매출이 좋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장, 그러니까 컴퓨팅하는 전자기 시장은 그냥 떡상이에요. 계속 우떡상. 네.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뭐 집에서 하는 소소한 가전제품 쓰다가 네. 이제 컴퓨터 쓰다가 네. 네트워킹이 되니까 클라우드까지 썼다가 그렇죠. 예? 클라우드 썼다가 이제는 자동차가 진입됐어요. 일단 뭐 쓰기는 쓰네요 계속. 근데 과거 바뀌었대. 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클라우드를 썼다가 냉장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 거 쓰고 더 늘어나고. 근데 이제 자동차가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전자제품으로. 그러니까 원래 굴리던 거에다가 새로 하니까 더 많아요. 이거는 반도체가 계속 우상향 떡상이다라고 표현해드리는 게 이거는 맞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 우리가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하강주기인데 과거 하강주기보다 하강의 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가운데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 제로점을 만들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 정도로 진폭이 컸어요. 한 번 사면 그냥 오래 또 쓰고 안 사다가 뭐 이런 한 번에 왕창 4년 보통 4년 주기로 왕창 반도체가 사용됐다가 그 사용됐던 걸 보통 우리 전자제품 쓰면 한 3, 4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한 4년은 우하향해요. 그래서 또 왕창 쓰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새로운 기계들을 쓰잖아요. 네네. 저도 옛날에 예를 들면 휴대폰 한 개 썼는데 이제 패드도 쓰고 노트북도 쓰고 귀에 꼽는 것도 네, 갖고 하고 네. 네, 이렇게 점점 많이 쓰고 이제 전기차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게 그렇죠. 1년에 8,500만 대. 좋았을 땐 1억 대. 이 정도 팔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자제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자제품이나 전자부품.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쭉쭉쭉 떡상하는데 지금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속에서 침체기가 왔다. 그래서 근데 그 침체기가 정말 그렇게 많이 오래 갈까?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은 안 좋은데 시계열을 한 1년 반으로 늘려서 내년 연말 생각해 보면 괜찮네. 내년 연말. 그래서 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거 투자자들이 보나요? 그럼요. 네. 제발 좀 길게 보세요. 제가 최근에 만난 돈 많이 번 수백억씩 돈 많이 번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전문 투자자 아니고 근데 전문 투자자처럼 된 거지. 그러니까 그 개인이 돈이 많으면 전문 투자자 아니에요? 막 100억씩 투자하고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약간 결이 다른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벌기가 전문 투자자보다 더 좋아요. 전문 투자자라는 건 뭐냐면 직업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나의 뭐를 쳐다보는 수익률을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연수익률 얼마냐 이런 체크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면 쫓기거든. 쫓기면 무리하게 되고 뭔가를 해보려고 막 쥐어짜고 이러다 더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수익률도 어디 수준에서 막히고 이런 게 있는데 개인 투자는 먹을 만큼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기업을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먹을 만큼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근데 어쨌든 나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어떤 어떻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쉬운 공통점이 하는데 굉장히 오래 들고 가요. 그 올해가 한 4, 5년. 4, 5년. 근데 이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4일도 갖고 있기 힘든데 안 됩니다 이거. 이러면 이제 100% 그러니까 떡밥 대주는 거지. 내가 떡밥이 되려면 단기 시각으로 시장에 붙고 내가 시장에서 좋은 결과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 원칙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그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국에서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다들 뭐만 사도 수익이 착착착 나다 보니까 뭐 한 달 정도 들고 있으면 10% 수익 나야 되는 거 아니야를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은 상상치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자꾸 펼쳐진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가 관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펙 증산이라든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유 산업이나 정유 관련 주가에는 좋은 영향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사 잘했구만.
그래요? 공급이 는다는 뉴스는 정유업체들한테는 일단은 안 좋죠. 왜냐하면 정유사들은 마진 먹는 거잖아요. 네. 원유 갖고 와서 정제해줬을 때 마진인데 증산이 되면 마진이 좀 원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시장의 기대치가 유가가 떨어지겠네 하면 실질 유가가 떨어지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줄어들거든요. 최근에 조금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기름값 막 한창 올랐을 때 이제 정유사들 뭐 난리 났었잖아요. 네.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가는 못 갔어요. 네. 특별히 한국 주식은. 그러게요. 왜 그랬어요?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한국이니까. 한국이니까? 네. 기름이 나지 않아서 그럼. 근데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내수에만 의존하지는 않지 않나요? 한국에 투자자가 없어졌잖아요. 아. 유동성이 빠진 거죠. 일종의 유동성이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또 하나는 네. 몇몇 업체들이 그 유동성을 흡수해 갔어요. 스펀지처럼. 어디 가요? 작년에 상장한 회사들. IPO 작년하고 올 초에 상장한 걔네들이 뭐 100조, 뭐 50조 막 이러잖아요. LG 엔솔이. 걔네들이 다 시장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갔어요. 쪽쪽 빨아가서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별로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못 오르고 있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아주 독특한 상황이에요. 쪽쪽 빨렸어요. 쪽쪽 빨리면서 이게 빨린 게 나중에 회복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걔네들 주가 다 허공에 날아갔잖아요. 대주주는 돈을 벌었겠지. 거기서 네. 주식을 판. 쿠팡도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회복이 되는 거라서. 근데 과거보다 돈은 많아요, 여전히. 시장 안에. 시장 안에.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 50조 많이 줄었다는데 70조에서 50조 줄었는데 이것도 과거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객 예탁금을 저희도 기준으로 보면. 네. 또 그게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 예탁금으로만. 근데 이제 들어오는 그 구조는 구조적으로 짜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이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투자위원회 같은 게 설립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되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금만 넣어놓기에는. 그러면은 뭔가 그 확보를 위해서 채권을 투자한다든가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움직임을 조금 보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네. 그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한국의 주식들 주가가 네. 뭐 음식료라든가 뭐 화장품, 중공업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너무나 쌌거든요. 예. 철광 이런 회사들 주가가 10배에서 100배씩 떴어요. 그때. 어려서 잘 모르시나 그때? 네. 그때 몇 년도예요? 2002년도 정도? 그때는 예, 그때 태평양이 10,000원 정도 했어요. 모르죠. 주식에는 태평양이 뭐냐면 아모레. 네네. 아모레가 10,000원 했는데 그게 한 100만 원까지 갑니다. 와. 10,000원대에서. 예, 그러다 이제 지금 빠진 건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점은 그때는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 WTO 진입을 하면서 세계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재료를 그냥 쭉쭉 빨아당기면서 모든 걸 흡수해 갔어요. 한국에서 막 팔아먹을 시장이 갑자기 열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올라가긴 했고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때 이후로 주식들이 엄청나게 싸진 것들이 보입니다. 아까 그 빨아간 애들 빼고 쪽쪽 빤 애들 빼고 나머지 애들은 거지가 됐어. 재산을 다 잃은 것 같아. 근데 그 창고에 보면은 재산 많은데 네. 자기 집 창고에 보면 금은보화가 꽤 많은데 시장에서 물 밀듯이 저쪽으로 쫙 빠지니까 겉에 나타나는 표면 가격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다시 회복은 되겠네요. 그럼 저게 시간이 되면 물은 조금씩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길게 사라는 거네요. 그럼요. 지금도 몇몇 업종들은 사놓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업종들은 그냥 몇 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업종.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최근 뭐 한두 달 전에는 조선업종을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왜냐하면 조선업종 수준 막 하잖아요. 근데 네. 주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작년에 한번 올랐다 빠졌거든요. 맞아요. 잠깐 반짝하는 것 같다가 다시 빠졌는데 지금 계속 LNG선 같은 거 수주 계속 하잖아요. 역대 최대급이라고 그러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 파이프를 끊어버렸는데 물론 끊은 건지 닫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은 미국은 왔다구나잖아요. 자기네 가스 팔아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트랩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걸려들었다. 지뢰를 딱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유럽 최고 시장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러시아는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너덜너덜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로 재미난 게 키프로스라는 곳에 가면 네.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차고 넘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요? 젊은 애들이 다 지금 뛰쳐나와가지고 IT 기술자들이 네. 그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좌암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막 열리고 막 스카우터들이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이런 그 유럽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유력 인재들이 많이 지금 나와서 러시아는 앞으로 조금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최근에 한 은행에서 예일대인가요? 예일대인가에서 네네. 분석했잖아요. 러시아가 망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주요 인력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어쨌든 그건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이구 야 잘 물어버렸네. 미끼를 물어버렸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하고 싶었던 일, 유럽에다 가스 팔아야지. 근데 그 파이프로 못 팔잖아요. 네네, 그렇죠. 조선 배로 실어놔야지. 그래서 한국 조선업이 지금 되게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몇 달 전에부터 제가 하던 얘기고 요즘은 되게 좋아 보이는 건 건설이에요. 건설. 네, 건설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친 이러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걸 좋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거 거기엔 관심 가져야 되고. 근데 왜요 건설? 건설이 지금 보유한 현금 대비 주가가 별로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유한 현금만큼 네. 팔 수 있는 자산만큼의 시총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산 업력 빼고, 가치만큼은. 업력 빼고. 업력도 사실 돈이죠. 무용 자산인데 네네네. 브랜드 가치도 있고 요즘은 아파트도 브랜드 가치잖아요. 네. 그 가격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다 날라가 있어요. 근데 왜 미분양 나고 막 이러니까 건설업체 안 좋겠네 이런데 실제 딱 뜯어보면 아직 수주 잔고가 몇 년치가 있어서 앞으로 2, 3년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벌어지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일머니들이 떼돈을 벌었거든요. 지금 네. 120달러까지 가면서 네. 얘들이 이제 자기네 자체 인프라를 해야 돼요. 얘네들도 그냥 바닥에서 그냥 퍼낸 끈적끈적한 석유 그냥 배에다 실어갖고 팔기보다는 네. 잘 정제해서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석유 정제 관련, 그다음 화학 관련 플랜트를 계속 할 것이고. 그 건설이 주택시장 저는 건설 부동산 그러면 일단 아파트부터 생각이 나는데 한국적 시각이죠. 한국은 그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한 대형 건설사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중동 쪽에서의 매출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리고 11월에 빈살만 왕세자가 온다면서요. 근데 그 자기네 신도시 수십조짜리 신도시 한다잖아요.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저기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플랜트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건설사들. 그것도 있고 나중에는 아마 도시건설까지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종시 같은 걸 지어본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도 똑같은 거 하고 싶은데 경력도 있고 가격도 싸네. 그리고 일도 뭐 잘하네.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싹 붙여 있잖아요. 미분양 막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역발상을 잘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그 생각 많이 미분양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죠. 마진 줄어들 거다. 마진 줄어들었고, 그래서 2분기에 실적 안 좋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역발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그래도 돈 벌려면 뭐 그냥 맨손으로 맨입으로 되나? 증시각도 이런 쪽은 좀 하셔야죠. 좀 더 자주 나와주시기를. 증시각도기를 보셔요.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채널이 몇 개 없어가지고 리모컨 돌리다가. 알겠습니다. 예. 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바로 이분이 아닌가 싶네요. 관상 볼 줄 아시죠? 참. 맞습니다. 이분이 관상을 봐요. 무섭네. 죄진기 많아가지고 무서워요. 관상을 보면서 그냥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버리더라고요. 관상이 별로예요. 자, 2부 첫 코너.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주식시장.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전 물어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전문가가 둘 중 하나 혹은 셋 중 하나를 이제 본인의 시각에서 골라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맞다. 내 생각도 그런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보시죠. 2분기 중국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앞자리가 없어지는 게 이게 뭐야 이럴 정도로 낮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니다. 그런 거 전혀 별 문제 없다.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또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거꾸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독재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독재라고 표현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만 아니라 그러죠. 자기들만. 네. 얘네가 목표한 성장률이 있어요. 네. 목표한 성장률이 있는데 그거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2분기 누적까지 상반기로 하면 굉장히 많이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음모론도 해도 됩니까? 여기서? 예. 네. 얘네들은 이제 성장률을 맞추려면 돈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6월달에 사회융자 총액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총대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지금 증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역대급 증가가 6월달에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회융자 총액을 계속해서 늘릴 거예요. 중국이. 돈을 푼다는 소린가요? 당연하죠. 돈을 풀어야지 경기를 살리죠. 이 인플레에. 중국은 인플레 크지 않아요. 아, 오늘도 발표했는데 네. PPI가 6%까지 떨어졌고 그래요? 원래 CPI가 높지 않았어요. 돼지고기값 올라서 조금 올라갔고 네. CPI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지금 좀 심각해요. 중국 같은 경우.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질 않아요. 웬만하면 이 정도 돈 풀면 항상 올라왔었어요. 네. 안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돈을 계속 풀 것 같고요. 네. 지방 정부한테도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풀게 하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의 아주 기묘한 싸움이 벌어진다. 지금 미국은 네. 제적으로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거는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딱 느낌 와요. 넷플릭스에 있던 넷플릭스에 있는 아메리칸 팩토리 보면 걔네들은 공장이 군대야. 중국 애들은. 예. 하나, 둘 이런 것도 해요. 공장에서. 종업원들 줄 세워놓고 하나, 둘 이런 것도 해요.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미국의 후야오인가 그 유리 공장을 자동차 유리 공장을 미국에다 진 거예요. 예. 근데 미국 근로자들은 말도 타고 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근데 얘네들은 항상 3교대가 그냥 몸에 붙은 애들인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은 거의 다 자동화로 바꿉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또 일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이게 중국의 제조업 역량과 미국의 제조업 역량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제조업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역량, 군사력 빼고 군사력도 뭐 미국의 한 30% 안 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까불어 봐야 무섭죠. 지금 미사일은 날리고 있지만 항공모함에서 뭐 출격할까봐 덜덜 떨면서 미사일 쏘고 있을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근데 그거보다 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금융 역량이에요. 금융 역량. 예, 금융 역량을 우리 전병소 중국경제연구소 소장님은 미국이 한 4%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중국의 4%요? 네네. 그만큼 미국의 금융 역량은 셉니다. 우리도 조금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 뭐 산다고 뭐야 뭐 되나 보다 하고 팔면 망하나 보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금융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밖에 안 될 정도로? 예, 근데 이제 그걸 알고는 있거든요. 양털을 어떻게 깎였는지. 일본도 양털 깎였잖아요. 양털 깎였다는 게 털렸다는. 그렇죠. 플라자 합의 통해서 그냥 세게 밀어붙였고 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 가치가 높아지니까 애들이 막 부동산 사고 난리를 피고 버블이 왔죠. 네. 그러고 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가치 금리를 올리게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부채를 왕창 지게 해놓고. 지금 중국은 부채를 안 일으키면 경기가 너무 나빠서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졸자들의 직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1년에 1000만 명이 넘 한 1400만 명? 이 정도가 지금 매년 졸업을 해요. 예. 이거를 직장을 안 채워주면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만들 거야 지금. 이것저것 인터넷 업체들 치고 뭐 부동산 누르고 공동구매하면서 지금 직장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돈을 더 많이 쏟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가 불떡불떡하게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쏟아붓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나쁠 건 없죠. 저 옆쪽에서 일종의 버블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정리 하나 할 수 있겠고요. 네. 하나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그 교육 역전이 된 처음으로 적자가 나는 거는 지금 전기차 관련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무슨 리튬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다 중국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 원자재 그 뭐라 그럴까 정제에 있어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산을 통째로 사갖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경쟁이 안 돼서 그냥 다 갖고 와서 사서 하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을 뭘로 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으로 칠 가능성이 이거 이제부터 음모론입니다. 근거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근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계속 부채를 늘려서 자기네 경제를 세우려고 하면서 경제가 제대로 갔다. 네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버블을 더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예. 그러다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한번 세게 빵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버블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망할 기업이 안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돈을 아무렇게나 쉽게 빌릴 수 있는 싼 금리를 하면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죽어 없어져야 될 기업들이 계속 좀비 기업들이 생존을 하게 되고 한계 기업들이 생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그냥 우르르. 그렇죠. 우르르 가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자빠지면 시스템에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 IMF 때 와장창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걸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미국이. 근데 모르진 않을 거예요, 중국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엑셀을 너무 그동안에 많이 밟아갖고 부동산에서 엑셀을 너무 밟아갖고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땅 팔아갖고 돈을 가져가지고 자체 개발을 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과 중국의 특성이 미국은 주가 한 나라고 네. 그거는 성이 한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중앙 통제식으로 중국은 더 심하게 되는데 지금 성이 자기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예.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채권 발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역량이 또 안 되거든, 지방 정부들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서 한 번 더 부채 사이클이 와서 엑셀을 한 번 더 밟으면 그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미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안 되겠다 하고 누르고 눌렀는데 네. 그 누른 것도 너무 늦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지금도 이미.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되니까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 있는 지방 정부들은. 근데 여기서 또 살리려고 부채를 더 늘렸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년 지나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중국에 위기 온다 했던 얘기가 네. 진짜 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예.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그걸 모르진 않을 거니까 양털을 안 깎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로 그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재미난 일들이 세계사적으로 앞으로. 되게 음모론에 반응하시네. 근데 음모론이 물론 재밌긴 한데 충분히 그렇게 흘러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음모론이니까 무슨 지구가 사실은 평평합니다 이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중국도 그런 액션을 많이 취하는 것도 지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어서 그걸 맞아요. 눌렀잖아요. 헝다 사태나 뭐 이럴 때도 그렇고 그런데 눌렀는데 경기 바로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제가 보기엔 악수는 공동부양한다고 인터넷 기업들을 조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같이 하기에는 체력이 그게 됐었나? 지금 와서 보면. 근데 뭐 본인들은 된다고 지금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위기는 또 자기 잘났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오거든요. 그때까지 아마 미국은 내버려 둘 겁니다. 그거를 잘하는 애들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 거다. 무서운 나라네 미국. 그 옛날에 다큐 보니까 일본도 그렇게 때렸잖아요. 그렇죠. 살살 구슬려 갖고 환율 그거 있잖아 확 후려쳐가지고. 아니 근데 음모론이긴 한데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진짜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지속되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주는 타격을 입는다. 상관없다니까. 이거 당연히 타격 입는 거 아닐까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더 악화. 상관없다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요? 왜죠? 우리가 대만하고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예. 대만이 수출이 막히면 원래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를 지었던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대만에 지진이 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죠. 네. TSMC가 안 잡으면 그 수혜는 삼성전자한테 온다. 네. 물론 이제 TSMC는 제조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삼성전자는 17% 정도의 제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파운드리만의 문제. 이거 또 복잡해지는데. 파운드리만의 문제. 네. D램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 D램하고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남의 거 위탁 생산해 주는 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가 TSMC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 네. 원래 삼성전자가 되게 잘했어요. 옛날에. 애플하고 갈라쓰면서부터 꼬그라진 쭈그러든 거예요. 이것도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대략 23년부터 2012년 요 사이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붐업을 합니다. 맞나요? 그때 그 계기가 뭐예요? 그게 이제 애플과의 거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TSMC가 지금의 TSMC가 된 거는 애플과의 거래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역시 세계 1위 기업다운 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제품은 아닌데 네. 하여튼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원래 PDA 개념으로 있었던 걸 사용성 편의를 높여주면서 사람들한테 보편화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처음에 시작은 아이팟부터 시작해요. 또 요즘에 없어졌는데 넷플릭스 영화 그 잡스라는 영화 되게 재밌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넷플릭스에서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첫 장면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딱 내면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이렇게 끝났는데 그게 혁신의 시작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제품이 정말로 그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혁명을 일으키는 첫 번째 작품인데 뭐냐? 우리는 음악을 듣고 싶은데 테이프를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꼽고 그렇게 하는 거 싫고 그냥 아주 그냥 편한 데다 음악 한 1000곡 듣고 싶어. 근데 이거에 대한 부속을 만드는 게 바로 삼성전자였어요. 낸드 사업부를 갖고 있었고 낸드 사업부의 규모를 키워놓은 상태였고 낸드 메모리는 조금 문제가 많은 메모리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었어요. 아주 고사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노래 1000곡만 틀어주면 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보면서 인터넷 몇 개만 보면 돼. 그래서 AP, 요즘 AP라고 부르는 아주 기초적인 AP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삼성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삼성전자와 손잡으면서 폭발적으로 그게 판매가 됐죠. 아이팟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이 낸드 플래시 쪽에서 떡상을 하고 AP 시장에서도 올라가고 아이폰 7까지 AP를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 패키징 문제라고 합니다. 정식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 포장을 TSMC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어. 싹 다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음모론. 여기서 저만의 음모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것도 있지만 포장을 잘해서 그건 기술적인 차이니까 그건 분명히 있는데 갤럭시에서 카피 문제로 애플하고 한번 싸웠거든요. 소송 걸렸는데. 그래 오래 했었어요. 유럽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소송. 그때부터 애플하고 갈라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지울 수가 없어요. 저만의 음모론이에요. 근데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그게 그러네. 삼성 죽이려면 악수하면서 갤럭시 계속 때리고 있는데. 갤럭시 삼성 거니까. 그래요. 어쨌든 뭐 지금 뭐 애플을 빼고는 지금 세계 어떤 전기전자 회사들의 성장을 얘기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재미난 이 전기전자 관련해서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재미난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되게 파도가 많이 칠 것 같은데 그게 왜 재미나다고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국은 제일 잘하는 나라인데요. 이쪽 제일 잘하죠. 정말 전쟁이네요. 그 안에서 사실 총만 안 들었지 손 잡았다가 뒤통수 때렸다가. 그래서 세계사를 볼 때 경제를 빼고 세계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흥미롭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가에 이어서 요즘에는 곡물 가격도 안정세입니다. 자, 이럴 때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아니다, 아무 영향 없다. 관심을 가져도 좋다. 어떤 측면에서 좋을까요? 이게 곡물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걸 원자재로 쓰는 뭐 라면 회사 같은 가격이 오른다는 게 그 제품 가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죠. 주가가. 밀값이 떨어졌어요. 라면을 만드는데 원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밀과 파뮤예요. 그 가격이 떨어졌어요. 둘 다 떡화했어요. 왜 자꾸 이 소리? 떡상 얘기다. 크게 떨어졌어요. 가격이. 떡하는 처음 들어봤어요. 떡락. 떡락이죠. 떡락했어요. 떡락을 해가지고 예전에 작년에 가격을 인상을 했었거든요. 한번. 그렇죠. 올려놨는데 진짜 올리기 힘든 가격이 그런 것들의 가격이잖아요. 올렸는데 올해 한번 더 올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원가 올라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겠네 이랬는데 원가 떨어졌어요. 근데 작년 가격은 낮춰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마진이 커지면서 이익이 커지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됐으니까 이미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 저항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냥 이 지금은 당연해요. 안 올린 게 이상하죠. 뭐야, 얘는 왜 가격 안 올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래 올릴만 하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뭐 과자, 라면 이런 거는 한 봉지에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한복지단에서 잘 안 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맞아. 알겠습니다. 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자, 원자재 관련 주식은 지금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변동사항이 심하니까 한두 개만 집중 공략하자. 원자재는 신경 끄자. 원자재는 신경 끄자. 왜일까요?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변동성 너무 심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투자와 금융 투자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수비를 하는 거예요. 절대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다칠 자리를 피해가는 게 금융 투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펜싱 찌르듯이 찌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다치실 거예요. 공격과 수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공격입니까? 뭐예요 이게?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걸로 수익 내고 싶어 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손에 좀 덜 봐야지 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각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은 다 그 생각으로 해요. 손해 안 봐야지. 손해를 안 보는 걸 일단 최우선 목표로 간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찌르거든요. 당연히. 나 먹고 싶어. 손해 안 볼 거였으면 은행 예금 넣어놓지? 그러면 100% 손해 안 보는 거니까. 그것도 급하게 찌릅니다. 호구 같은 거 안 차고서 바로 먹으려고. 야야야 잠깐 장비 차야지. 그게 뛰쳐 올라가죠 푹. 그러다 다 아작 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좀 저는 와닿네요. 지금 만신창이가 된 저로서는 그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칼도 아니고 포크 들고서 찌르거든요. 뭔가 뾰족한 거 없냐? 뾰족한 거 무슨 찌르게 이러고 들고 막 쑤셨다가 지금 제가 벌집이 돼버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서 그 상처받은 마음 좀 어루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투자고의 시그니처 넣었다 뺐다. 자, 우리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어서 저작권 문제는 1도 없는 코너 넣었다 뺐다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됐던 수많은 종목이나 섹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넣어주실 건 넣어주시고 뭐 빼주시면 빼주시는 아주 단순한 코너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하반기에는 무조건 매수 혹은 매도해야 될 섹터, 업종, 종목 매수해야 될 거 요 바구니에 넣는다면 장기로 보면 분할로 반도체, 분할로 장기로 보면 분할 반도체. 그다음에 건설이야. 건설은 그다음에 일부 조선. 일부 조선이라는 느낌. 오른 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조선 무난할 것 같습니다. 중후장대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도체나 건설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 쪽에 그 해당 딱 기업도 있지만 소재나 부품, 장비를 만드는 다 포함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디가 더? 건설은 종합건설회사, 큰 회사. 건설은 종합건설. 조선 기자재 되게 좋은데요. 네네. 기자재하고 뭐 부품 만드는 회사 좋은데 대형 조선사들 별로 안 올랐어요. 대형 조선사도 별로 안 올랐으니 걔도 충분히 매력 있고. 반도체도 뭐 반도체는 대형 업체들이 편하고요. 중소형 뭐 장비나 이런 업체들은 좀 늦게 최대한 늦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도해야 될 거. 이건 바구니에서 빼라. 지금 그 시중에 이제 유명해지는 것들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유명해지는 것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제일 좋아하는 거. 배터리. 그렇지. 오히려. 그럼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르는 걸 사라. 왜 떨어지는 걸 붙잡고 있냐. 반대로 보면은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하자마자 샀죠. 카카오뱅크 샀죠. 카카오페이 샀죠. 카카오 샀죠. 그 전에 삼성전자 샀죠. 항상 인기 있는 주식을 사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빠져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이 수급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살 사람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빠지는 건데 내가 사면 아마 뒤에 별로 사람이 없을 거다. 내가 거의 마지막일 거다. 내가 아는 정보면 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건 100% 맞아요. 늘 맞았어요,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태종 이방원이 아니고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야야야. 이 얘기 나오는데 요런 단어 만들어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빵 뭐 이런 거 만들어주거나 그럴 때 그래 그 단어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거의 끝물이. 근데 빵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게 많이 갔죠. 빵 만들어주고도. 왜냐면은 걔네는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애들이었고 한국은 대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경기 순환형이거든. 시크리컬이라고 표현하는 경기 순환을 타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아주 아작이 날 수 있는. 그래. 근데 늘 보면 이게 중요해요. 시중에서 유명해지는 거. 그때 이제 나한테까지 왔을 때 마지막이고. 선물이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야 남들 안 할 때 역발상을 통해서. 그 역발상은 손이 안 가.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여러분 다들 3% 볼 때 투자고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꾸준히 사 모으면 좋을 섹터.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예. 이거는 아들까지 물려줍니다. 증권. 증권사요? 신한금융투자? 우리 증권이 아니고 지주죠. 네네네. 그냥 증권사. 증권사. 왜요? 2016년 가격인데요. 지금? 작년에 많이 오르지.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다 빠졌어요. 다시요? 네, 다 빠졌습니다. 그럼 제자리로 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데 작년 재작년에 워낙 좋아서 잠깐 올랐다가 사람들 막 미친 듯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좋았다가 이제 그 바람은 유행은 지나갔고 정상적인 시장이 왔으니까 요 가격이 진짜야. 반응 오는 거 보니까 나도 사야 되겠네 가서. 진짜요? 왜냐면 그럼 사야지. 아니 지금 배당률이 6, 7%씩 다 올라가 있어요. 가격이 너무 그렇게 많이 줘요? 그 다음에 2016년은 어떤 해냐면 증권주 입장에서 이제 최악의 해였거든요. 그 가격까지 떨어 장기 월봉 15년짜리 한번 펴서 보세요. 그 십몇 년 동안 중에서 저점 부분에 있어요. 2008년도 이후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계속 오르락 했을 때 그 저점 수준에서 지금 증권 업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증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탁금 50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가 보기엔 지금 당장은 거래가 대금이 줄어 있지만. 근데 왜 그렇게 안 오르고 지금 2016년 수준으로 가서 눌려 있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주가가 안 갔잖아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난 10년간 차가정 장세였던 2012년, 13년 이후로 주식시장은 하강이었어요. 계속. 한 10년 가까운 침체였어요. 제 격세지감에 제가 이런 데서 막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좀 바빠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가 찬 일이에요. 사실은 격세지감이고 천재개벽한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꿨던 거고 저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오늘 쭈구리야 쭈구리. 다시 쭈구리를 갈 확률은 없습니까?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담하는 거죠. 왜냐면은 또 이거 진짜로 이 가격이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몇 년이 있었거든요. 네. 87년이 정말 좋았어요. 88 올림픽 전에. 그때 보면 우리 선배들 중에 87년도에 입사한 분들이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꼭지 찍고 떨어졌어요. 한참. 그럼 그나마 옛날에는 인재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게 증권회사거든요. 근데 장기 10년을 횡보를 하면서 증권사 직원 신랑 순위가 거의 최하위로 떨어집니다. 신랑 순위가? 집안 말아먹는 애를 왜 사위로 들여? 이렇게 됐죠. 그러다 갑자기 요즘에 여기서 저기서 찾으면서 증권 관련 책이 주식 투자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맞아요. 전 제 생에 처음 보는 일이에요. 제 업력 시작한 이후로 처음 보는 일이에요. 2000년에 살짝 그랬어. 닷컴 버블 때? 네, 닷컴 버블 때 살짝 그랬고 88년도에 그랬어요. 근데 20년 만에 지금 가장 강세가 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옛날 아주 쩔이었을 때 수준이에요. 게다가 배당이 높다. 배당이 높으니 그냥 예금 대신 증권주. 나쁘지 않다. 망하지 않을 증권주 사놓으면 3년 안에 한번 50% 100% 올라가면 그때 파시라. 3, 4년 안에. 3년, 4년 안에 50% 100%요?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그걸 좋게 그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그게 왜 안 됩니까? 갖고 있는 재산 팔면 시가총액 훨씬 넘는데. 그러면 신한금융투자시지만 눈여겨보는 증권. 이번에는 대형 증권사 좋아요. 대형 증권사. 네, 대형 증권사 삼성증권이라든가. 저거 없는 회사를 찾으시면 돼요. PF 노출 안 된 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돈
매입 약정 많이 안 한 회사. 근데 그 삼성증권은 제가 보기엔 매입 약정 그렇게 많이 안 했. 무슨 말이에요? 그 부동산 PF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너희들은 꿈과 미래가 있는 개발을 하는구나. 그것만 보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옛날에는 제가 아까 건설사가 좋다고 표현드린 게 건설사가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킬 게 별로 없어요. 과거 대비해서. 옛날에는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보증을 써줬단 말이에요. 지금 보증에서 빠져 있어요. 그 보증을 누가 써주냐면 증권회사들이 써주는 거예요. 중간에 자금 조달해주면서 수수료 받으면서 보증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보증을 덜 선 회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 써준 애들이 꽤 있어요. 중견, 중소형에서 꽤 많아요. 그 보증료가 짭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이 지금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지금 8%대까지 올라갔어요. 사채네요, 사채. 네,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앞서 채권 시장이 지금이 고점이냐라고 저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서 8% 10%짜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고착화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옛날 금리 시절 올 수도 있다. 후순위채가 은행 후순위 신종자본채권 코코본드라고 하는 그것이 7%대까지도 옛날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을 닫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혹시 그러면 그 PF에 손을 많이 댄 증권사가 어디쯤일까요? 엠모 회사 뭐 이런 회사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잘 돼서 더 회수하면 더 확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글쎄 그냥 현상 유지일 것 같아요. 뭐 그게 회수가 안 돼서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된다라고 가정하고 이 정도로 가는 거니까 그거야 사업이 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전제라서. 네. 좋습니다. 대형 PF에서는 잘 안 되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시간이 이야기 끊이시네. 이렇게 다양한 것도 좋은데 하나 이제 딱 주제 정해가지고 이 각도기님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즙을 짤까요? 얘기 너무 재밌잖아. 듣다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연타석 홈런을 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제 오늘 진짜 어제 누구 나왔었죠? 박병창. 근데 기억도 안 나. 왜? 너무 재밌으니까. 부장님 이거 보셔. 보셔? 사랑합니다. 자, 이거 자 오늘 거의 1시간 넘게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첫 출연이시죠?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채널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브릿지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 브릿지가 잘 되어서 앞으로 정말 떡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찬이십니다. 진짜. 그 브릿지 역할은 이 사람이 합니다. 네. 전 잘 몰라요. 에이 겸손. 진짜 각을 잘 재시네요. 네. 각 잘 증시 각도기. 이 이름 왜 생겨났는지 물어봤어요. 네, 좋았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방송을 영상 보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잘 재신다고. 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상준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밌었다. 그쵸? 오늘도 너무너무 사실은 되게 이거 글로 쓰면 어려운 얘기인데 역시나 전문가가 달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젊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나오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못 하더라고. 나이 많아야 돼 이렇게. 은퇴 앞두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한창씩 하는데. 농담이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많은 걸 알고 계시다 보니까 다음에 저희가 꼭 또 한 번 모셔가지고 또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즙을 짜내겠습니다. 자, 투자고는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